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7장 프로그램의 세부계획 수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7주차는 7주차 3차 시 수업이 되겠네요. 다들 이 동영상 온라인 수업 하신다고 다들 상당히 지루하실 건데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쭉 해왔던 부분들인데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쭉 기초 작업들의 사회 문제 분석을 한번 했죠. 그러고 나서 또 좁게 욕구 조사를 다양한 방법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왜 만드는가 한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목표 유형과 목표 설정 방법을 가지고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지금 이 수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을 수립해서 프로그램 활동 구성과 프로그램 활동 내용 구성의 원리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동 내용의 선정 기준, 타당성 기준까지만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실행 가능성 기준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수업의 어떤 줄기라든지 맥락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유념해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1번과 2번, 3번은 지난 시간에 한번 학습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못했던 일부분과 네 번째,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작성 방법. 다섯 번째, 홍보 및 지역자원 활용 계획 수립하는 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계획 수립은 한번 시간이 나면 보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프로그램 활동 내용 구성과 구성 원리.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과정에 어떻게 기획서에 그 내용을 담을까? 그 중에서 활동 내용 부분입니다. 일종의 본론 부분이죠. 본론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고 활동 내용을 구성하고 또 어떤 구성 원리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시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활동 내용 선정 기준, 지난 시간에 타당성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한번 배우도록 그래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내용, 즉 본론 각각 그 계획서를 만들 때 그 본론 부분에 있는 활동 내용들의 작성 방법을 조금 파악을 해보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에는 시간이 나면 예산 계획 수립 방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예산계획 수립 방법을 어떻게 세운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복습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프로그램 활동 내용 중에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이런 거였죠. 자, 구성할 때 제일 처음에 언제든지 여러분 활동 내용을 구성을 하기 전에 간단한 여러분들이 팀 미팅을 한다든지 간단한 회의를 할 겁니다. 그 회의에서 참여자 의견들이 각 나오는 부분들을 메모해 두셔서 그 회의를 주재하는 자가 이 내용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견을 반영하려고 메모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열을 된다든지 활동점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나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문제들을 또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해결책도 제시하고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늘 제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활동 및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거는 비용 효과 분석에서 결정 또는 비용 편익 분석에서 결정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뭐 비용 문제도 있고 다 재반적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을 하나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또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것은 우리가 선정 기준인데요.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기획서에 담을 것인가 지금 이런 차원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선정 기준을 여러 개 있는 중에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등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타당성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행 가능성을 배울 겁니다. 자, 실행 가능성은 선정 기준 중에 실행 가능성을 간단하게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타당성을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타당성 기준의 효과성이었죠. 제일 먼저 여기 나오는데 목표 달성의 총량을 효과가 얼마만큼 많은가, 총량이 얼마만큼 결과물이 얼마만큼 좋은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준을 상승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안을 이게 실행함으로 해서 산출량이 투입 노력, 즉 이런 뭡니까? 인풋에 의해서 결과, 비용, 시간 등 이런 투입을 한 인풋에 의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오는가. 여러분 비용을 적게 들이고 결과물이 좋으면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런 효율성을 따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비용과 효율성을 어떻게 한번 보는 거죠.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보는 건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인데요. 우리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것이 1번 빨간 지금 색깔로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져 있는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자, 우리 개념부터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돈을, 즉 화폐를 얼마만큼 투입해 가지고 결과물은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결과물은 다른 수치로 퍼센트라든지 뭐 수치를 감소시켰다, 증가시켰다, 뭐 이런 그러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분석 방법을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한 방법인데요. 아까 말한 사회복지 사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여기에는 또 작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작은 방법이 목표 고정 방법. 즉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을 채택하는 거죠. 뭐 때문에? 목표는 고정을 딱 시켜놓고 적은 비용을 생각.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 예방 감소율을 2%로 다운시키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드는 비용이 뭐 어떤 것은 얼마고 어떤 것은 얼마고 어떤 것은 얼마다. 뭐 예를 들면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하면 당연히 1억을 쓰겠죠. 목표는 고정 딱 되어 있는. 그 3억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목표 고정 방법이라 했습니다. 다음 비용 고정 방법은 이 비용이 아까는 목표를 고정시켰지만 지금은 비용이 1억 딱 들여놓고 비용을 고정시켜놓고 비용이 총 화폐로 환산해서 1억이다. 그러면 결과물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대안 방법을 우리가 택할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프로그램 활동 내용하는 기획서에 그런 대안을 안을 채택해서 넣을 거죠. 그런 비용 고정 방법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은 주로 정부 공공사업 재정학 쪽에서 한다고 그랬죠.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비용이 1억이다. 투입을 1억을 했는데 효과가 퍼센트라 수치 이런 게 아니고 100억이다. 수치로 환산해 가지고 수치로 환산 아닌 화폐로 환산해서 100억 들었으니까 결과물이 1000억 됐다. 이런 이야기.
비용이 1억 들었으니까 결과물이 100억 됐다. 막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화폐로 표시하는 걸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주로 정부 공공사업에서 많이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당성 기준 중에 적합성입니다. 교재 128페이지인데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클라이언트, 즉 클라이언트 욕구에 얼마나 충족시, 얼마나 적합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라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평성. 이게 이용자에게, 즉 클라이언트에 골고루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선정하는 건데, 선정하는 중에 타당성 기준이라 이런 이야기죠. 타당성 기준 안에 다섯 번째 행평성이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평등성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골고루 평등하게 지급한다 또는 평등하게 대한다,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도형이 뜨는데요. 약간 앞에서 좀 봤죠? 지금 앞 시간은 프로그램 활동 내용, 즉 본론의 활동 내용에 본론에 해당되는 어떤 활동 내용들을 선정을 할 겁니다. 미팅을 하든 회의를 하든 뭐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든 정해 선정 기준인데, 앞 시간에 타당성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실행 가능성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합해서 선정 기준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행 가능성 기준 교재 128페이지를 보시고 29페이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술적 실행 가능성. 이 기술적으로 이것을 실행해야 될지 이 대안을 우리가 선택했는데, 회의를 하든 어떻게 선택을 해서 이 안이 집행하는데, 실행하는데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문제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쪽 분야에 능통하지 않으면 능통한 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는 건지, 꿈속에 있는 건지 아닌지, 허황된 건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다음, 두 번째는 경제적 실행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건 이 선택된 이 대안을 실행하는데 소요될 경비가 맞는지, 적정한지, 또 비용 부담자 해도 되는지, 또 비용 부담자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는 아무리 좋은 대안이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비용 충당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가깝게 되는 거죠. 비용 충당이 되지 않으면 대안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차트인데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또는 교과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교과서를 조금 읽어오도록 말씀을 드렸던 130페이지, 140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 있는 분들은 좀 넘기시 보시면서 전체 윤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획서, 어떤 프로그램 기획서에 전체적인 들어갈 수 있는 틀을 이 한 장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틀의 요소들은 대강 머릿속에 암기한다는 말은 있지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항상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검토할까요? 단순히 여러분들 교재를 140페이지, 144페이지를 보면서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지금 129페이지나 130페이지 잘 나오질 않고요. 교재 33페이지 앞쪽으로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이거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쪽과 참고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가자 대상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늘 우리가 수업하면서 늘 생각해왔던 거죠. 클라이언트 부분들이죠. 클라이언트가 항상 주인공이고
주어이기 때문에 항상 클라이언트, 뭐 나이, 성별, 가족, 직업 이런 것들을 대상을 클라이언트를 참가자부터 먼저 대상자를 기술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 제일 처음에 참가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주체는 누군가? 누구겠습니까? 복지기관 아니면 시설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에 유관된 공적인 기관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거죠. 예. 그러면 그 주체가 있으면 또 주체가 의도가 있겠죠. 예. 뭐 이런 복지관 시설 또는 시설들이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기획서 안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 신청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기획의도, 기획자의 기획의도 이런 코너가 다 있습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거의 활동 내용을 위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럼 즉 말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수행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럼 우리가 세분화시키면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부 목표와 위의 목표와 사이에 서로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지난 시간에 어떤 시리즈 1, 2, 3을 하게 한다든지 어떤 단계별 이런 연속성들이 다 염두에 두면서 활동 내용을 수행 방법을 한 칸을 만드는 방법을 기술하는 거죠. 그럼 기획서에 한 코너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활동 내용 안에는 그럼 이 서비스 양과 질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그런 코너도 하나 있어야 되고 장비는 어떤 것을 동원할 것인가 도구는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인가 이 수행하는 방법에 그런 한 코너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이 시행하는 기간은 어느 게 될 것인가. 여러분 뭐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 아니면 1년 이런 기간도 넣어주는 기획서 안에 넣어주는 한 코너도 만들어야 되고요. 환경은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가. 환경은 주의가 어떤 것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술하는 코너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기획서를 지금 만들어내는 그 활동 내용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우리가 요소들을 지금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프로그램 담당자는 누구냐? 예를 들면 수행 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는 누구냐? 여러분 당연히 총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슈퍼바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조 진행자도 있고 주 진행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자원봉사가 있으면 당연히 자원봉사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수행 인력 코너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경비, 즉 예산입니다. 예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한다? 모금을 하겠다. 또는 정부 보조금이다. 시 보조금이다. 또는 도 보조금이다. 또는 어떤 연합회 이것만 전문적인 수행 전문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주무 기관에 신청하겠다. 이런 거죠. 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우리는 수혜자 부담 분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안을 만들 수 경비 조달 방법을 코너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걸 좀 세밀하게 해. 여러분 이게 제가 밖에 있어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치밀하고 계획 있게 안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되는데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 겪는 걸 저는 주위에서 사실은 많이 보아왔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이쪽 부분을 조금 예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후에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평가 계획서도 갖다 붙여야 되죠. 예를 들면 평가 기준은 어떻고 저떻고 그 다음에 평가 도구는 무엇으로 이 평가를 하는데 도구를 동원하고 평가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을 쓰겠다.
뭐 이런 방법을 기술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주 완벽한 기획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요소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면서 하셔야 됩니다. 뭐 이때 좀 와죠. 다시 책을 끄집어내서 뭐 그 책이 그때 뭐가 있더라 이런 것보다는 뭐 클라이언트 실시 주체 의도 뭐 이런 부분들 활동 내용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담당자 경비 평가에 간단하죠. 이런 기본 빼대는 머릿속에 항상 숙지하고 있는 것이 업무 처리에 좋을 듯 합니다. 예, 프로그램 활동 내용 작성 방법 중에 주요 기관들 한번 볼까요? 공동모금회하고 삼성복지재단의 주요 뭐 쭉 세밀하게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안 보면 공동모금회는 뭐 세부 사업 내용들이 뭐 상세히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담당 인력 구성은 뭐 주 담당자 뭐 슈퍼바이저 이런 구성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해야 되고 사업 진행 일정표도 좀 넣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 모금에는 이게 주 포인트 같고요. 삼성복지재단은 이게 개인 목표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행 방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수행 인력, 이건 담당 인력 같은 거죠. 이런 거 있고. 다음 세 번째는 프로그램 일정표, 뭐 기간이 어떻고 간격이 어떻고 소요 시간은 어떻고 뭐 장소는 어떻고 이런 건데 요거는 뭐 앞에 공동 모금의 4번 사업 진행 일정표와 거의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수행 인력이라든지 담당 인력 이런 것들 사업 진행 일정표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예, 공동 모금이나 삼성 복지재단에 그 이 요구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 두시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하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작성 시 유의 사항입니다. 이건 뭐 크게 말을 로서 이렇게 설명이 자꾸 되어지는데 조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구체적 내용 이런 부분들인데요. 세부 사업 내용은 성과 목표별로 작성하며 프로그램 담당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이나 봉사자가 활동 내용만 보고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런 거죠.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연월일 뭐 24시간제 12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 24시 뭐 23시 뭐 이런 개념들이 표현으로 좀 구체적으로 두리뭉실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좀 내 표현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음 전문가에 대한 책임 전문가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수행자 인력 그러니까 담당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력의 직책과 실명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된 경력과 훈련의 정도를 기록한다는 거죠. 즉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전문가에서 한다는 말은 신뢰성 확보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은요. 할당 시간의 경우인데요. 서비스 수행에 따른 매체와 방법의 구체화죠. 이거는 할당 시간의 경우 주 단위의 전체 전체 업무 시간 중에 신청한 프로그램에 투여하는 시간을 명시하며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매개체 시범, 강의, 설문지 이런 것 적합한지 무엇이 적합한 건지 또 무엇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체화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요새는 계획서들이 조금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용어 선택도
현실적인 부분들 용어가 선택되고 약간 추상적인 용어들은 조금 선택을 좀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 141페이지 하단에 있네요. 예, 이게 5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복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고 시행하려고 이제 활동 내용들도 다 작성하고 나름대로 계획서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예부기관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도 따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시기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보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홍보는 뭐 홍보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복지기관에서의 홍보 전문가는 별로 없죠. 큰 회사들은 뭐 홍보과, 뭐 공보과,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만은 사회 복지기관 시설들은 이 사업을 기획한 직원이 홍보 계획을 만들죠. 자, 그러면 홍보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뭐 돈이 좀 넉넉하다면 TV에 한다든지 라디오에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사회복지 부분이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그렇죠? 제일 가장 지역사회 문제라면 사회복지 문제라면 뭐 사람이 많이 보는 현수막 걸 수 있는 그런 곳, 플랜카드 걸 수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관공서 주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신호등을 기다리기 위해서 서 있을 동안에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의 어떤 홍보, 이런 방법들이 택하게 될 거고요. 홍보를 몇 번이나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로 요새는 많이 현수막을 많이 쓰기도 하죠. 조그마한 기획서는 현수막이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모으고 이용자를 많이 모으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대상은 주로 누가 하나요? 기관들이 하죠. 누구에게요? 지역 주민에게 또는 다른 또 복지기관에 지자체에게 또 관계기관에 또 유관된 기관들 이런데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홍보기 끝나 그 다음에 지역자원 활용 계획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인적 물질 활력 자원도 예를 들면 자원봉사가 있다. 자원봉사자가 있다. 자봉들도 활용을 좀 해야 되죠. 물론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분 기획사안에 활용, 자원봉사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넣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연계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공적인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다면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지자체의 인적, 물적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술적 문화예술과 관계된 노인과 문화예술에 어떤 관계되는 그 노인들의 기획서라면 지역의 문화단체라든지 예술단체 또는 전통 예술단체들과 항상 지역 자원을 활용할 그런 연계된 그런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재 142페이지 예산계획 수립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전체 윤곽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대면 시간 할 때 상세히 유인물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때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개요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계획서들을 중에 예산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을 사례로 봐가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계획 수립은
우리가 뭐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말인데 사실은 뭐 재원을 조달하는 거죠. 여러 용도에 따라 뭐 어떻게 예산이 풍족하면 뭐 조금 넉넉하게 할당하겠지만 또 부족한 예산들을 가장 효율성 있게 우선순위에서 할당도 하고 가정별로 할당도 하고 이러한 절차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뭐 이 책은 다음 9개 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지출을 나타내는 단일 예산을 만든다. 이거는 이 예산이 다른 예산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 예산하고 섞이면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지출을 나타내는 단일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하나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기간의 프로그램 구조를 확정하는 거. 이 프로그램의 구조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동 내용들을 확정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각각 활동 내역별로 예산이 할당이 되어 가지고 매치되도록 하는 건데 그게 까딱 잘못하면 예산이 난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활동 내용들이 늘어나게 확정을 안 해두면 그런 즉 프로그램 구조를 확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단계로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항목별 비용 할당표를 작성한다. 이건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항목별 여러분 지금 활동 내용에 들어가는 어떤 항목을 여러분들이 뭐 5개, 10개를 이렇게 선정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각각에 걸맞는 비용 할당표를 작성을 하죠. 자,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직접 비용은 뭡니까? 이거는 신규 시설 이 건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규로 나타난 시설들, 신규 인력들. 요즘 여러분 그 정부가 큰 사업들은 신규 인력이다, 기획자가 들어온다든지, 기획자 목이 있다든지, 기획자 월급도 있을 정도로 이게 큰 것들은 상당히 크죠. 그럴 때 신규 인력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 것을 다 직접 경비로 계산을 하고요. 간접 경비는 기존에 있던 것들, 우리가 기존 시설이라든지, 기존 우리가 그 직원들의 여러분들 간접 경비로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총 프로그램 비용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전체가 윤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의 성과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비용을 좀 계산하고요. 자, 결과당 비용을 계산한다. 그럼 전체를 일종의 결산하는 개념으로 나름대로 예산을 수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뭐 책에 나온 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대면 수업 때 각종 사례들을 유인물을 가지고 조목조목 손을 짚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율학습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재 143페이지나 144페이지에 예시가 나와요. 예산 기획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을 잘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새 산출 근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눈여겨보셔가지고요. 잘 좀 작성이 돼야 사업비를 주는 기관에서 좋아하죠. 이게 조금 흐리하게 해놓으면 당장 신뢰 문제가 생겨서 조금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 저는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율학습으로 예산계획의 어떤 예시를 교재 143과 144를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대면 시간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